2년, 내년이 지은 밥은 재수 없어서 못 먹겠다. 어머님, 제발. 닥쳐, 이 쌀이나 축내는 년아. 철썩, 하얀 밥알이 덕지덕지 묻은 주걱이 며느리의 하얀 뺨을 후려쳤습니다. 주걱에 묻은 뜨거운 밥알이 며느리의 여린 살결에 달라붙어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님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방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문지방에 기댄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다. 네가 우리 집 재산을 너무 축낸다. 그 한마디에 수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켰던 그녀. 하지만 아무도 그 정성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보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 만석군 집안을 홀로 지탱하던 한 며느리의 눈물겨운 사투와 그 소중함을 모르고 복덩이 며느리를 발로 차버린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지은 밥을 재수 없다며 그 뜨거운 밥알로 며느리의 뺨을 후려친 시어머니. 하지만 네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3년 뒤에 알게 된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수님이 진짜로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재미진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운 새벽, 마을의 닭들이 첫 울음을 토해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만석군 박씨 대감댁 부엌에는 이미 희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님은 매일같이 남들이 단잠에 빠진 시각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손톱 밑은 약초물이 들어 성한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거친 손끝에서 나오는 정성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세심했습니다. 수님은 친정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책의 가르침대로 식구들의 체질에 맞춰 밥물을 맞췄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이기라고 맹문동을 달인 물을 넣었고 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건강과 육계를 우려냈습니다. 시할머니의 허리 통증을 위해서는 두충과 우스를, 시아버지의 소화 장애에는 산사와 메가를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의 생리통까지 살피어 당귀와 천궁을 은밀히 배합했지요. 솥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은은한 약초 향은 박씨 집안 식구들이 지난 3년간 잔병치레 하나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마다 의원을 불러야 했던 집안이 수님이 들어온 후로는 약방 문턱도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의원 최 선생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박 대감댁은 무슨 선약이라도 먹는가. 예전엔 매달 왕진을 가던 단골집이었는데 이제는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었네. 하지만 수님은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는 그저 묵묵히 식구들을 살피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아침마다 모두가 오늘 밥이 유난히 맛있네 하고 넘어가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수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눈길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 아침 곡간문을 열어젖히며 줄어든 쌀과 약재 주머니를 세는 것이 유일한 낙인 탐욕스러운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놓고 매일 계산에 골몰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쌀이 2감 하나 더 줄었구나. 약재값도 이전보다 배가 들어가고. 박씨 부인에게 며느리의 정성은 그저 내 아들이 벌어온 재산을 축내는 식충이 짓으로만 보였습니다.
이 집안의 건강이 나아진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만 생각했고, 약제비가 늘어난 것은 며느리가 살림을 못 차려서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으로 들이닥친 박씨 부인은 수님이 밥솥에 붓고 있던 진한 갈색의 약물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년, 내년이 또 솥에다 무슨 요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냐? 내 귀한 쌀을 다 약탕으로 만드느냐?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에 수님은 들고 있던 사발을 놓칠 뻔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요즘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제가 사냐초를 조금 달여 넣었을 뿐입니다. 입 닥쳐라!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 약재 값이며 식비가 예전보다 배는 더 든다. 어디서 시어머니 눈을 속이고 돈질하를 해? 수님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앓던 심한 가슴앓이가 나은 것도, 아들 만수가 겨울마다 앓던 기침이 멎은 것도 모두 그 돈질할 덕분이었건만, 무지한 시어머니는 오로지 눈앞의 푼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님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약재를 쓸 때도 시어머니 몰래 새벽 일찍 준비하고 약초 냄새가 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게 배합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박씨 부인의 감시는 점점 더 집요해져만 갔습니다. 사실 수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궁궐에서 왕실의 어의로 일하다가 어느 권력 다툼에 휘말려 영모로 몰려 참형을 당한 비운의 명이었습니다. 어린 수님은 아버지가 끌려가던 그날 피를 토하는 아버지에게서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들었습니다. 수님아, 아비가 너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다 하지만 이 서책 하나만은 꼭 지켜라. 이 안에는 백성을 살리는 모든 방법이 담겨 있다. 내가 언젠가 이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하면 그것이 아비의 억울한 누명을 씻는 길이 될 것이다. 그 서책에는 단순한 약초 지식을 넘어서 사람의 체질을 보고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시계스 이의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후 이 비법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배운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이런 깊은 뜻은 전혀 모른 채 오직 눈에 보이는 곡식과 돈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더욱 조심스럽게 살림을 하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누이 경숙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으아, 배야, 내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아. 마을 의원 최 선생이 급히 불려왔고 진찰 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군요. 증세로 보아서는 급성 식중독 같은데 박 대감댁에서 상한 음식을 드실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박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분명 며느리 년이 음식에 무슨 이상한 약초를 넣어서 그런 게야. 내 딸이 평소에도 수님이가 지은 밥을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다고 했단 말이야. 어머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닥쳐.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어. 사실 경숙의 복통은 전날 밤 몰래 먹은 시장의 떡이 상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며느리를 몰아붙일 절호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여봐라, 이년을 당장 사당에 가둬라. 며느리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의 딸을 해치려 들다니. 수님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사당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사당 안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서책을 꺼내 쥐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왜 이리 고난만 계속되는 것입니까? 사흘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숙의 복통이 완쾌되었는데 의원 최 선생이 다시 찾아와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부인,
아가씨의 병은 며느님이 지은 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보니 아가씨께서 전날 시장에서 사온 떡을 드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님이 평소 식사에 넣으셨던 약초 덕분에 체질이 튼튼해져서 이 정도 식중독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위중했을 겁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우이 경숙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그날 밤 제가 몰래. 하지만 박씨 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악랄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내년이 평소에 이상한 약초를 쓴 건 사실 아니냐? 언젠가 큰일 날 것 같으니 더욱 단속을 해야겠어. 수님은 사당에서 풀려났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박씨 부인이 곁에서 지켜보며 약재를 조금이라도 쓰면 호통을 쳤습니다. 수님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해서 약초를 쓸 수 없겠군. 하지만 적어도 서방님만큼은 지켜내야 해. 사건은 유난히 가뭄이 심해 민심이 흉흉하던 어느 늦가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박씨 부인은 곳간을 꽁꽁 걸어 잠그고 쥐 한 마리 얼씬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이년들아, 요즘처럼 흉년에 우리 집 곡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한 톨이라도 밖으로 새 나가면 너희 목숨도 없는 줄 알아. 그 와중에도 남편 만수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습니다. 수님은 며칠 밤을 설쳐가며 산을 뒤져 겨우 어린 산삼 한 뿌리를 구해왔습니다. 그것을 정성껏 다져 남편의 밥 속에 몰래 넣으려던 찰나 귀신같이 냄새를 맡은 박씨 부인이 몽둥이를 들고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수님의 손에 든 산삼 조각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도둑년, 이 비싼 걸 감히 내년이 빼돌려 먹으려 했지. 내년 낯짝에 이 귀한 게 들어갈 자리가 어딨어. 어머님, 이건 제가 산에서 캐온 것입니다. 서방님의 병을 낫게 하려고. 시끄러. 내년이 캐왔든 훔쳐왔든 이 집 며느리가 손에 쥔 건 다 우리 집 재산이야. 박씨 부인은 광기 어린 눈으로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어낸 하얀 쌀밥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투박하고 거친 나무 주걱으로 그 뜨거운 밥을 한 움큼 펐습니다. 그리고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수님의 하얀 뺨을 향해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애끼 같은 년. 내년이 우리 집 기둥뿌리를 다 뽑아 먹는구나.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쌀밥. 실컷 먹고 당장 꺼져버려. 짜. 하는 소리와 함께 수님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수님의 여린 살갗에 비수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끈거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수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뺨에 달라붙은 밥알 위로 진물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문지방에 서 있는 남편 만수를 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으시지요? 수님의 애절한 눈빛에도 만수는 그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구구절절 옳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어. 어머니 화가 풀리실 때까지 나가 있거라. 그 비정한 한마디는 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3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가문이었습니다. 식구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썩어가는 상처를 약초로 닦아내며 일구어온 정성이었습니다. 화상 입은 뺨을 감싸 쥔 수님은 차가운 눈바닥 위에 맨발로 내던져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뒤에서 소금을 뿌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도 들이지 마라. 내년 같은 애끼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수님은 멀어지는 기와집을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늘 이 집의 명줄과 장맛은 제가 가져갑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비장한 각오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님이 마을 어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박씨 대감댁에는 기이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대신 박씨 부인이 직접 부엌을 도맡아 밥을 지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귀한 쌀로 지은 밥은 시커멓게 타버리거나 서리고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평생 밥을 지어왔는데 이렇게 밥이 안 되기는 처음이야. 박씨 부인은 10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장독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가문의 보물처럼 아끼던 100년 된 시간장 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진동하더니 그 안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작물이 새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매일 새벽 장독을 닦으며 습도를 맞추고 비법 약재를 태워 균을 막던 정성이 사라지자마자 가문의 상징인 장맛이 단 하루 만에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 장맛이 왜 이래? 박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하던 남편 만수는 수님이 내쫓긴 그날 밤부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마당의 가축들은 원인 모를 병으로 눈을 뜬 채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집안의 다른 식구들까지 하나둘 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시할머니의 허리 통증이 다시 도졌고 시아버지는 소화불량으로 끙끙 앓았으며 시누이 경숙은 다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주인가? 수님이 그년이 나가고 나서 집안이 이 모양이구나. 박씨 부인은 뒤늦게 부엌 구석에서 수님이 남긴 낡은 일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식구들의 병세에 따른 약초 배합법과 장독을 지키는 비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지를 펼쳐보던 박씨 부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월 대보름 시할머님 허리 통증 심화 두충과 우슬 증량 필요 6월 단오 서방님 기침 맹문동과 오미자로 처방 8월 한가위 시아버님 소화력 약화 산사 추가 3년간의 상세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계절마다 각 식구의 체질에 맞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돈지랄이라며 뺨을 때려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이 가문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그 미련한 시어머니는 기와집 대들보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덩이 며느리는 떠났고 남은 것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집구석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애군을 몸소 막아내던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린 박씨대 감댁은 그날 이후 비명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으로 밀려난 주인공 수님의 앞날 또한 그리 녹록지 않았지요. 살을 에이는 듯한 정월 대보름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호치마 차림으로 쫓겨난 수님은 화상 입은 뺨의 통증보다 가슴 속에 맺힌 배신감의 한기가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식구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수님은 눈보라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품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책과 작은 약단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려던 찰나 수님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고갯마루 너머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엎어져 있고 그 주위로 비단옷을 입은 사내들이 혼비백산하여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 안에는 한양에서 내려오던 조선 제1의 거상 임대감이 가슴을 부여잡고 청라빛으로 질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그가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명줄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마을 의원조차 포기하고 물러난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님은 본능적으로 가마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천한 안악내가 어디라고 감히 호위 무사들의 칼날이 수님의 목에 닿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살리고 싶으시면 비키십시오. 지금 이분의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삼도천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수님은 품속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온 작은 약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눈 섞인 흙을 파헤쳐 얼어붙은 칡뿌리와 겨우살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약재를 짓씹어 즙을 낸 뒤 임대감의 인중과 가슴팍의 혈자리를 정확히 짚어 눌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멎었던 임대감이 꺽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핏덩이를 토해내며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단 말인가. 임대감의 약한 목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감마님,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임대감은 수님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임대감이 수님을 불렀습니다. 은인이시여, 성함이 어찌 되시오? 소녀는 수님이라 하옵니다. 수님 그대의 손끝에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있으니 부디 그 재주로 만인을 구해보게 내가 한양 변두리에 주막 한 채를 내어주겠소. 그곳에서 그대의 뜻을 펼쳐보시오. 수님은 그날로 주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느 주막과는 달랐습니다. 수님은 손님이 들어오면 얼굴빛과 걸음걸이부터 살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이에겐 헛개나무 물로 지은 밥을, 기력이 쇠한 이에겐 황기와 당귀를 넣은 뜨끈한 국밥을 내놓았지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 주막은 밥값이 비싸다더라. 밥에 약초를 넣는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한 번 다녀간 손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모, 내 평생 이런 밥맛은 처음일세.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보약 같구먼. 여보게, 나 10년 넘게 앓던 지병이 저 주막 밥 먹고 나았네. 그 집밥 한 그릇 먹으면 묵은 병이 씻은 듯 낫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승 판서들부터 장바닥 거지에 이르기까지 수님의 주막 앞에는 매일 아침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수님은 3년 전 박씨 대감댁에서 돈지랄이라며 매맞던 그 약재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사용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조선 최고의 요리사이자 숨은 명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고가는 이제 시어머니가 탐내던 쌀 가마니가 아니라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고관대작들이 보낸 황금과 비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님에게는 또 다른 은인이 생겼습니다. 한양의 젊은 판관 이 씨였습니다. 이 판관은 우연히 수님의 주막을 찾았다가 그녀가 손님들을 진료하듯 대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모, 그대는 단순히 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계시오. 과찬이십니다. 소녀는 다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뿐입니다. 아버지, 혹시 그대의 아버지는 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자 이 판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이오. 내가 당시 사건 기록을 조사해 본 적이 있소.
그분은 결백하셨소. 그날부터 이 판관은 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님이 한양에서 비단 가마를 타는 거상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녀를 내쫓은 박씨 부인의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고 있었습니다. 복덩이가 떠난 그 집의 장독대는 도끼가 서린 뱀굴처럼 변해버렸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비옥한 논밭은 원인 모를 병충해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님을 외면했던 남편 만수는 도박과 주색 잡기에 빠져 가산의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 밤 꿈속에서 뺨에 바발이 붙은 채 울고 있는 수님의 환영을 보며 가위 눌림에 시달렸지요. 아이고, 장맛이 변하더니 집안 운세도 변하는구나. 수님이 그년이 나갈 때 우리 집 복을 몽땅 싸들고 나간 게 분명해. 박씨 부인은 뒤늦게 무당을 부르고 굿판을 벌였으나 무당은 작두 위에서 내려오며 서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을 제 발로 차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거지가 되어 길바닥을 헤매는 팔자뿐이로다. 그 예언이 끝나기 무섭게 박씨 대감댁의 대들보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불길은 삽시간에 기와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박씨 부인과 만수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누더기 옷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요? 다 내 계집년 탓이야. 그년이 우리 집에 저주를 걸어놓고 간 게 분명해. 박씨 부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만석군에서 알거지가 된 박씨 부인과 만수는 그렇게 깡통을 차고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돌이 생활 중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신비한 주막이 있다더라. 밥 한 그릇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데 정말 우리도 그 주막에 가면 살 길이 있을까? 박씨 부인과 만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막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만사 사필귀정이라 했지요. 뿌린 대로 거두고 찌은 대로 받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지요. 며느리의 뺨을 때려 내쫓으며 내가 나가야 우리 집이 산다고 기고만장했던 박씨 부인 그녀가 깡통을 차고 길바닥을 전전한 지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땅에 죽어가는 사람도 밥 한 그릇으로 살려내는 신비한 여주인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 대궐 같은 주막 앞에 악취 풍기는 2명의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누더기 옷은 떼꾸정물의 저러 형체를 알 수 없고 머리에는 이가 들끓는 비참한 몰골, 한때 만석군의 위세를 떨치던 박씨 부인과 그의 아들 만수는 이제 썩은 배추 쪼가리 하나를 놓고 서로 다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문난 부잣집 주막 뒷문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많이 주인장, 제발 쉰 밥 한 덩이만이라도 좋으니 적선 좀 해주시오. 우리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소. 박씨 부인은 땅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구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은은한 침향 냄새와 함께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 치마 자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비녀를 꽂고 서슬퍼런 위엄을 풍기는 여주인의 등장에 거지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신 모양이군요. 예전엔 밥 귀한 줄 모르고 남의 뺨에 던지시더니 이제야 밥알 하나가 목숨줄인 걸 아시겠습니까? 서늘하면서도 낯익은 목소리에 박씨 부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자신이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며느리 수님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고귀한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째서 여기에? 며느리 수님의 뺨에는 3년 전 뜨거운 밥 아래 대어 생긴 옅은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만수는 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제 아내인 줄도 모르고 그 발등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나요. 당신 남편 만수란 말이오. 어서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오. 수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비단신을 붙잡은 만수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종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잠시 후 시종이 들고 나온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한 그릇과 작은 종지에 담긴 소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시지요? 3년 전 제 뺨에 던지셨던 그 뜨거운 밥입니다. 그리고 저를 내쫓으며 뿌리셨던 그 소금이고요. 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지은 밥에는 단순히 약초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만수의 얼굴에 의혹이 어렸습니다. 3년 전 제가 처음 그 집에 시집 왔을 때 저는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영모로 몰려 돌아가셨지만 사실 그분은 왕실의 어이로서 한 가지 비방을 개발하셨습니다. 수님은 품에서 낡은 서책을 꺼냈습니다. 이 처방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수명 자체를 늘리는 신비한 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희귀한 약재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매일 끊임없이 정성을 들여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3년 동안 박씨 집안 식구들에게 먹인 밥에는 모두 이식이보감 처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할머님, 시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모두요. 그 덕분에 여러분은 잔병치레가 사라졌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수님의 눈빛이 슬프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처방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단하면 그동안 쌓였던 약효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약해집니다. 마치 밀물이 빠지듯이요. 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우리 집에서 나간 후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건 그렇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식이보감, 처방이 중단되었고 그 반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밥맛이 변한 것도 장맛이 변한 것도 모두 제 손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단 말이오? 당신이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서방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내쫓기는 그 순간에도 서방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어머님 편을 드셨지요. 나는 몰랐소. 당신이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줄. 3년입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약재를 다루었습니다. 제 손끝이 갈라지고 손톱이 벗겨져도 저는 이 가문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정성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박씨 부인의 눈앞에서 밥그릇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하얀 쌀밥이 흙먼지 가득한 땅바닥 위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니, 그 귀한 밥을 땅에. 박씨 부인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흙 묻은 밥을 손으로 주워 담으려 하자 수님이 그 위에 소금을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드십시오. 어머님이 제게 주셨던 방식 그대로 대접해드리는 것이니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할 것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흙과 소금이 뒤섞인 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부림견이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며 며느리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며느리가 땅에 버린 밥 한 덩이에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님은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통쾌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그 처참한 결말에 대한 차가운 연민이었지요. 그때 주막 안쪽에서 이 판관이 나타났습니다. 부인, 이 사람들을 이대로 보내시옵니까? 수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원한이 깊다 해도 그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수님은 시종에게 손짓했습니다. 깨끗한 밥과 국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 방에 있는 백선 약재를 조금 가져오십시오. 박씨 부인과 만수가 놀란 눈으로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1년간 어머님과 서방님은 이 주막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든 일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싫으시다면 지금 당장 떠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어머님과 서방님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미 식이보감의 효과가 끊긴 지 3년이 지났으니까요. 박씨 부인과 만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으니 제발 우리를 받아다오. 그날부터 박씨 부인과 만수는 수님의 주막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석군의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니. 나는 양반가의 도련님이었는데 장작을 패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수님이 새벽마다 일어나 약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각 손님의 체질을 살피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주모님, 제 남편이 기침이 심한데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손님의 남편분은 폐가 약하신 것 같습니다. 도라지와 배를 넣은 죽을 드시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약재를 달여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똑같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주막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를 주막 안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주모님, 저런 거지를 왜 돌보십니까? 돈도 안 되는데. 시종이 의아해하자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런 보석 같은 며느리를 내쫓았구나.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님이 손님 하나하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홀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박씨 부인이 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아니 주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보석을 돌멩이로 여겼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정성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과 만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수님을 존경했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님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관이 기쁜 얼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부인, 기쁜 소식입니다. 선친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완전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수님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친께서 개발하신
시기보감, 처방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께서 부인을 궁궐로 부르시어 왕실 약선의 책임자로 삼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막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만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궁궐로 가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주막에서 평범한 백성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제가 배운 모든 지식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후 수님은 자신이 배운 모든 비법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은 시젠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님의 주막은 단순한 먹거리 집을 넘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신성한 치유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을 들은 임금님께서는 수님에게 정경부인의 버금가는 칭호를 내리시며 궁궐의 약선 음식을 조언하는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화려한 궁궐의 삶 대신 여전히 가난한 백성들이 드나드는 주막의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박씨 부인과 만수는 수님과 함께 주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며느리를, 아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수님아, 내가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했구나. 복덩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았으니. 하지만 내 덕분에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고맙다, 내 딸아. 수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일은 다 지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님의 곁에는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묵묵히 지켜주던 든든한 조력자, 한양의 젊은 판관, 이 씨가 새로운 인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수님의 화상 흉터가 남은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인의 손은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목숨을 살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결 같소.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따뜻한 보약 밥상을 내어주며 자식 대대로 번성하는 진정한 명당 가문을 일구어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복은 돈이나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지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며느리라 하여 혹은 약자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심히 뿌린 소금이 언젠가는 당신의 눈물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타인을 벌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을 지키고 타인을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문을 지키는 진짜 복덩이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한 며느리 수님이의 통쾌한 역전승과 감동적인 화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도파민을 자극할 더 시원하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